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6년차 서울에 거주 중인 4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결혼이 다소 늦은 감이 있어 보이겠지만 사실 저에게는 두 번째 결혼이었죠. 첫 번째 결혼 역시 이혼은 아닙니다. 10년 전에 아내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등지고 말았거든요. 솔직히 당시에는 재혼할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1년쯤 지나자 부모님께서 재혼을 너무 간절히 원하시긴 했지만 첫 번째 결혼처럼 그저 부모님의 뜻대로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를 만나서 의무적으로 부부가 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전 순간순간 가볍게 연애만 했고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늦은 나이인 40대 초중반의 지금의 아내와 만나게 되었죠. 예쁘고 다정하고 알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마음이 든 건 아내의 성격 때문이었어요. 꼼꼼함이랄까, 섬세함이랄까, 저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걸 모두 기억해 줬거든요. 단순한 기억력 문제가 아니라 온전히 저만 바라보는 느낌이었죠. 마치 두 눈뿐만 아니라 피부로도 눈빛으로도 말로도 오로지 저에게 집중되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이유가 단순한가요? 하지만 그것 말고는 다른 조건을 따질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전 보통 사람들에 비해 돈도 능력도 좀 있습니다. 다짜고짜 이런 이야기라 재수가 좀 없죠. 물론 재벌 축에는 끼진 못합니다. 단지 내 식구 안 굶기고 평생 놀고 먹을 정도는 있으니 제 기준으로는 충분히 부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록 재혼이지만 전 고민 없이 청혼을 했죠. 근데 의외로 반색을 표한 건 아내 쪽이었습니다. 아내는 딱 잘라서 제 청혼을 거절했죠. 이유는 역시나 학벌, 직업, 집안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모든 걸 표용할 생각이 있었어요. 애초에 그런 환경 자체를 아내가 숨기지 않고 모두 드러내기도 했으니 각오한 부분이었죠. 아내는 자신의 식구들까지도 짐이 될 거라고 언젠간 제가 겁을 먹고 도망갈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상관없다고 대답했고 실제로도 아무 신경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돈이 좀 있으면 어차피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없을 수가 없거든요. 아니, 일부도 아니고 대부분에 가깝죠. 필요에 의해 누군가를 만나고 이용하려 하는 사람들 뿐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기에 그걸 유연하게 대처하고 때로는 모르는 척하고 적당히 뜯겨주는 것. 그건 제가 어린 시절부터 학습한 부분이었기에 제게는 걸림돌이 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생각보다 아내를 설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애초에 아내가 제 돈이나 능력을 보고 저를 만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기에 더욱 조심스러운 과정이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는 건 저였고 그렇게 1년이 더 흐른 뒤에 아내는 마지못해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역시 저희 집에서는 실은 내색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아니 어디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어야지 허락이든 뭐든 할 거 아니냐. 나 참 기가 차서 이건 뭐 나이가 어리기래 머리가 든 게 많아 직장이 좋기래. 이 사람 하나만 보세요. 어차피 첫 번째 결혼도 어머니 뜻대로 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전 재혼이고요. 제가 나이도 더 많고요. 그 사람 초혼이에요. 결혼하기 싫다는 거 제가 억지로 하자고 했고요. 호냐, 말 한 번 잘했다. 결혼하기 싫다는데 잘 됐네. 나도 너 결혼시킬 마음 없으니까 그 아이랑 나랑 의견 일치다. 전 답답해서 가슴을 쿵쿵 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바라봤죠. 이번 건 나도 반대다. 아버지, 일전에는 제가 좋으면 누구라도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왜요? 또 첫 번째 결혼처럼 비즈니스다 뭐다 하시면서 강제로 결혼시키시려고요? 그게 아니야. 아니 적당한 수준이 차이가 나야지 생각이고 자시고 할 거 아니냐. 이건 뭐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고 아버지는 놀고
형편이 빠듯했을 텐데 자식이 셋. 아예 아직 다 결혼도 안 했고 위에 오빠 하나는 백수. 아버지는 화를 누구르는 것처럼 눈을 꾹 감고는 고개를 좌우로 흔드셨죠. 저도 막막하긴 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상황으로 결혼을 한다고 하면 누구라도 반대를 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전 중간에서 최대한으로 노력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양쪽을 오가며 좋지 않은 말은 거르고 좋은 말을 전달하고 그러면서 아주 조금씩 바꾸어 나가기 시작했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돈과 적당한 힘을 쓰는 것이었어요. 저희 건물의 관리인으로 아내의 아버지, 즉 제 장인 어른을 취직시켰고 아내의 오빠에게도 외주 업체 생산직에 배치시켰습니다. 보통 돈을 주는 방법이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근본적인 것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제가 고집이 좀 있는 편이라 저희 부모님도 결국은 허락을 하셨습니다. 물론 조건부가 붙긴 했죠. 결혼식은 조촐하게 일가 친척만 참석하는 것으로 진행할 것, 1년간 시집살이를 하며 살림 일체를 배울 것, 혼인신고는 1년 후에 분가와 동시에 진행할 것, 바로 이 3가지 조건이었습니다. 아내가 싫어할 줄 알고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의외로 흔쾌히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고 생각보다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런 고비와 반대가 있었기에 저희는 이전보다 더욱 돈독해졌어요. 몰았다 꼬집어 말하기는 힘들지만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혼식과 신혼여행이 끝난 뒤부터 아내에게만은 쉽지 않은 시집살이가 펼쳐졌겠죠. 환경이 다르다는 것이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날까 싶었지만 생각보다는 훨씬 크더군요. 일단 음식 문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음식을 하는 법을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아침에 가르쳐 주셨어요. 어머니는 자신이 가르치는 것보다는 아내가 훨씬 편하게 생각할 거라고 나름 배려를 해주신 거였죠. 그리고 음식 전수를 다 받고 처음으로 혼자 상을 차리는데 모든 반찬이 통째로 식탁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설마 이걸 이대로 먹겠다는 거냐? 이렇게 하면 설거지도 줄고 좋잖아요. 여기 숟가락을 넣었다가 뺐다가 침도 섞이고 할 텐데 그걸 도로 넣는다고? 어머, 가족인데 뭐 어때요, 어머니? 이렇게 먹으면 더 편해요. 아니면 한번 시도라도 해보세요. 의외로 정말 좋거든요. 우리 집은 그런 거 안 한다. 그러니 제대로 하렴. 아내는 결국 볼을 부풀리며 전부 다시 접시에 덜어 차려야 했죠. 전 아내도 이해했고 어머니가 그렇게 정색한 부분도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배우는 입장이기에 자신의 방식이 편하다고 고집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따르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 제 의견을 슬쩍 이야기했지만 아내는 들을 생각이 없었는지 습관인지 그런 행동들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께서 소리를 지르시기에 나가봤더니 아내가 울고 있었죠. 저는 얼른 달려가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상황을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어머니는 뒷목을 잡으시며 아니 얘가 글쎄 우리가 먹다가 남은 반찬이랑 국을 다시 담고 있지 뭐냐 하고 인상을 찌푸리셨죠. 아, 당신 그게 사실이야? 아깝잖아. 그럼 이걸 그냥 버려? 그래도 난 깨끗한 것만 골라서 담았어. 내가 너한테 돈을 아끼라고 했냐 아니면 돈을 벌어오라고 했냐? 하지 말라고 한 이야기를 몇 번을 해야 들을 거야? 아니요, 어머니. 아무리 돈이 많아도 쓸모없이 버려지는 건 아깝잖아요. 대충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어느 누구의 편도 들지 못했죠. 어머니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아내의 말도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내를 선택한 이유 중에 이런 면이 없는 건 아니었으니까 말입니다. 아내는 제가 돈이 많다는 걸 알면서도 돈을 함부로 쓰는 법도 없고 필요 없는 물건은 사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궁상맞게 구는 것은 아니지만 쓸데없이 버리는 것, 단순히 예쁘다고 사는 것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 두 사람을 각각 다른 방에 두고 차례로 설득하기 시작했죠. 먼저 어머니에게 저 사람이 나쁜 뜻 없는 거 잘 아시잖아요. 하고 부드럽게 다 일렀습니다. 이게 나쁘고 아니고 문제야? 그래도 애가 너무 아무리 위생관념이 없어도 그렇지. 왜 먹던 걸 다시 넣어?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계속 그걸 먹고 있었던 것 아니냐? 세상에. 어머니는 화가 난 상태였지만 최대한 순화해서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셨죠. 전 적당한 선에서 아내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어머니의 마음에 공감을 해주었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허락하는 동시에 어머니도 제 아내를 자신의 며느리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어중간하게 한쪽 편만 들면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알고 서로 이해해 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어머니를 달래고 아내에게로 갔습니다. 아내 역시도 화가 난 상태였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어차피 팔팔 끓이면 세균이고 뭐고 다 죽어. 한숨이 나오더군요. 전 아내를 꼭 안아주고 일단 진정시켰습니다. 알지. 당신만 알아. 근데 당신이 평생 그렇게 살아온 것보다 어머니는 더 오래 그렇게 사셨어. 어쩌겠어. 조금이라도 젊은 사람이 굽히고 들어가야지. 아니, 너무 유난스럽잖아. 가족인데 뭐 어때? 침이 좀 섞이고 그래도 난 먹을 수 있어. 왜? 설마 당신도 내 침이 더러워? 부모님 침이 더럽냐고. 아니야. 그런 게 아니잖아. 전 아내의 등을 한 손으로 쓸어주었어요. 그러자 아내는 미안. 내가 순간 너무 서러웠나 봐. 나도 어머니가 왜 그런지 아는데 나도 습관이 돼서 어쩔 수가 없었어. 하고 저에게 사과를 하더군요. 더구나 바로 그 뒤에 먼저 어머니에게 가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겠다고 했죠. 전 그런 아내가 사랑스러웠습니다. 고집도 있고 성격이 온순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적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뒤로는 큰 탈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아내는 저희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려는 것 같았죠. 하루는 요리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면서 학원을 다니겠다고 했고 전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요리가 적성에 맞는지 이전과는 다르게 손도 빨라지고 실수하는 법도 없었어요. 그리고 가족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요리를 따로 준비하기까지 했죠. 정성이 통했는지 말수가 별로 없는 저희 아버지까지 어제는 전문 한식당에 갔는데 말이야. 이 가자미 식혜가 우리 집보다 못하더구나. 이젠 밖에서 먹는 것보다 집에서 먹는 게 더 맛있어. 하면서 크게 웃으시는데 수줍어하는 아내보다 제가 더 뿌듯했습니다. 아내도 싫지 않았는지 그 뒤로는 더욱더 요리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침마다 부모님께 건강에 좋다는 야채즙, 과일즙까지 챙겨드리기까지 했습니다. 건강 녹즙이라면 인상을 쓰시고 손을 내저으시던 아버지도 맛이 있다며 꾸준히 드셨죠. 솔직히 요리라는 게 이 정도의 힘이 있을지는 몰랐어요. 아무래도 부모님 두 분 다 연세가 있으시니 건강검진을 받으면 항상 주의해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는 있었죠. 그런데 아내의 요리 덕분인지 혈압이나 간 수치까지도 모두 정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요리뿐만 아니라 집안일도 완벽했죠. 물론 도우미 아주머니가 있었지만 어느 곳 하나 아내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었습니다. 덕분에 저희 집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아내를 보여주기 싫다면서 집안 행사에도 부르지 않았던 어머니는 저희 아내를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아내의 요리를 자랑하기도 하셨죠. 아버지나 저도 일이 많아서 늘 늦게 끝날 때가 많았는데 저녁 시간 전에는 오늘은 무슨 요리를 먹을까 상상하며 이른 퇴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모든 것들이 아내의 수고라는 걸 모르진 않아요. 요리를 하고 집안일을 하는 게 얼마나 고단한지 모르지 않기에
저 역시도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주말에는 일부러 둘만의 여행을 가기도 하고 피곤해도 심야 영화라도 보면서 저희만의 신혼을 즐겼죠. 근데 저희가 그렇게 집을 비우는 날이면 부모님은 제가 아닌 제 아내를 더 찾기 시작했어요. 넌 다 했고, 아이 우리 며느리나 바꿔봐라. 분명 아침에 먹는 녹즙을 하라는 것처럼 똑같이 했는데 아이 맛이 이상해. 하며 매번 우리 며느리 하는 아버지를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올 지경이죠. 정말 요리 하나가 이런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신기하죠? 부모님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되면서 약간은 삭막했던 커다란 저희 집에는 따뜻한 생활의 빛이 생겨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정말 결혼 잘했다는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쁨에 더해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희 둘 다 나이가 좀 있어서 크게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던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저의 첫 아이였고 부모님께서도 첫 손주였기에 저희 집은 한마디로 난리가 났죠. 그렇습니다. 난리라는 표현이 가장 딱 맞는 표현인 것 같네요. 소식을 듣고 다음 날 저는 핑크빛, 파란색 할 것 없이 아기 용품들을 사드렸습니다. 아기 옷, 신발, 양말, 계절별로 예쁜 건 일단 다 샀죠. 지금 생각해도 주책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기 용품점을 통째로 탈탈 털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건 어머니도 저랑 똑같이 물건들을 쓸어 오셨다는 겁니다. 물론 저보다는 육아 경험을 하셨기에 젖병 소독기, 아기 침대와 명품 유모차, 보약이 추가되어 있다는 것이 다르다면 다르겠죠. 아버지는 어땠냐고요? 피는 못 속이는지 스케일만 조금 커진 정도였죠. 출장 요리사를 불러 일가 친척들을 초대하고 축하를 했고 아버지는 아기 방을 새로 인테리어하고 아내에게 외제차를 선물해줬습니다. 이때 아내는 고작 임신 7주 차였죠. 아기의 내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다는 다양한 색과 그림으로 도배된 커다란 아기 방이 완성되었을 때는 임신 9주 차였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방에 아기가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아기 용품들이 꽉 채워져서 곤란할 정도였죠. 그도 그럴 게 저희가 산 건 물론이고 친척들과 주변 사람들의 선물까지 더해졌으니 그 사이에 2배 이상은 늘어나게 된 겁니다. 거기에 저도 오고 가다가 하나씩 더 샀죠. 하이, 주책도 이런 주책이 없어. 너까지 이런 걸 또 사면 어쩌냐. 이 옷들 하나씩 다 입히기도 전에 크겠다. 왜 저한테 그러세요? 어머니가 산 게 저보다 훨씬 많아요. 이 유모차가 얼마야? 엄청 고급스럽네. 하고 제가 유모차를 손끝에 쓸자 어머니는 제 손을 탁 쳤습니다. 어머, 어딜 만지길. 아기가 탈 건데. 그때를 생각하면 손에 꼽을 정도로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매일매일 아기가 없는 아기방을 들여다보고 아내는 늘 평온한 표정으로 요리를 준비하고 저를 웃으면서 반겨주었죠. 솔직히 좀 더 빨리 결혼을 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남들은 결혼이랑 죽음은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게 좋다고 떠들었지만 저에게는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평온할 것 같던 그 생활의 빛이 꺼져버린 건 순식간이었어요. 이따금 복통을 호소하던 아내가 아이를 잃게 되고 말았죠. 모두가 슬펐지만 아내의 고통은 짐작할 수 없었기에 제대로 된 위로의 말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아내가 기운을 회복할 수 있도록 쉬게 하는 거였죠. 뭐가 있을까 바로 떠오르진 않았지만 아내가 집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기에 분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 시집살이 1년을 한다는 조건을 어기는 걸 탐탁치 않게 생각했지만 이런 큰 집에서 편하게 쉴 수 없다는 걸 인정하시더라고요. 임신 초기에 주의했어야 했는데 이것저것 아내가 신경 썼다는 걸 모르진 않으셨을 테고 의도하지 않게 부담감을 준 부분도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전 아내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 회사와 가까운 아파트로 이사를 가겠다고 말씀드렸죠. 너무 빠르다고 성급하다고 부모님이 조금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자고 하시자 저는 어머니도 안사람 가르치려는 목적이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누구보다 살림 잘하는 거 아실 테고 고작 몇 개월 후면 약속한 1년이잖아요.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어머니도 조건이나 약속 이행 때문에 고민하는 건 아니셨어요. 오히려 어머닌 휴산이라는 게 이 출산이랑 그렇게 다른 게 아니야. 아니 들어보니 오히려 출산보다 더 힘들다고 하더라. 그래서 출산했을 때랑 똑같이 산후조리를 해야 병이 안 난대. 몸조리를 해야 되는데 친정집에서 그걸 신경 써줄 것 같지 않아서 그런다. 라고 말씀하시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부모님께 몸조리 시키고 집안일도 일체 시키지 않고 쉬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허락을 하셨고 그렇게 저와 아내는 분가를 하게 되었죠. 아내는 저희 부모님을 걱정하면서도 내심 이런 상황이 싫지는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활기를 찾았고 그동안 자유롭지 않았을 외출도 하기 시작했어요. 쇼핑도 하고 외식도 하고 피부 관리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했죠. 아내가 뭘 하고 있는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준 카드 내역이 모두 저에게 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쓸데없는 지출을 하지 않던 예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었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가꾸고 투자하는 것은 제가 원하던 일이었죠. 꽤 상당한 액수의 카드값이 청구되었지만 저에게 그리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1년 정도 흘렀고 아내가 다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첫째 아이를 잃었기 때문에 아내는 조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전처럼 외출을 하는 것도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가지 않아 도우미 아주머니도 더 이상 쓰지 않겠다고 음식은 자신이 만들어서 먹겠다고 했죠. 하지만 저도 경험이 있기에 조심스러웠고 이전보다 작은 집이라도 40평의 아파트를 혼자 관리하는 것도 힘들다고 생각했기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타협한 것이 일주일에 한 번은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청소를 해달라고 하는 정도였어요. 단 모든 요리는 아내가 한다는 조건이죠. 솔직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1년이 넘도록 아내의 완벽한 요리를 먹다가 못 먹게 되어서 아쉽긴 했거든요. 그런데 입맛이 문제인지 아내의 요리가 어딘지 모르게 달라져 있었죠. 확실히 딱 꼬집어 짜다 맵다 달다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어딘가 묘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국이나 찌개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나물과 같이 싱거운 음식은 맛이 희한했죠. 아내는 천연 조미료를 써서 그렇다고 몸에 좋은 거라고 먹으라고 했지만 이전처럼 손이 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내는 제가 계속 밖에서 음식을 먹고 자극적인 맛에 익숙해져서 입맛이 변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내 입맛이 정말 변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내는 음식을 할 때 저희 집에 보낼 것도 함께 만들어줬거든요. 부모님도 아내의 요리를 그리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주말이면 반찬들을 들고 부모님 댁에 방문해서 함께 식사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똑같은 소리를 하시더군요. 이게 맛이 원래 이런가? 아이 뒷맛이 좀 쓰지 않냐? 아니 이걸 쓰다고 해야 하나? 그렇죠. 저만 이상한 거 아니죠? 약간 시큼하고 좀 비린 것 같지 않아요? 전 고개를 갸웃하며 나물을 몇 번 더 집어먹었죠. 그래 맞아. 약간 이상한 맛이야. 당신도 이거 먹어봐 숙주나물. 어머니도 드셔보시고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확실히 좀 이상하구나. 근데 임신을 하면 입맛이 조금 변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 그동안 요리를 안 하니 손도 무뎌졌을 테고 혹시나 자꾸 음식 타박하지 마라. 가뜩이나 예민할 텐데 이번에는 조심해야지. 당신도 이번에는 축하고 뭐고 그런 거 없이 조용히 넘어가고 하시며 저와 아버지에게 짧게 경고를 하셨죠. 그래서 저도 아내에게 혹시나 스트레스가 갈까봐
무조건 엄지를 치켜 올리며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칭찬을 하며 밥을 먹었어요. 아내도 좋아했죠. 그게 약간의 효과가 있었을까요? 아이는 세상에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저보다는 아내를 꼭 빼닮았지만 건강한 사내 아이였죠. 부모님은 저에게는 호들갑 떨지 말고 의연하게 행동하라고 했지만 아이가 태어나는 동시에 전국에 광고라도 내려는 사람들처럼 전화를 돌리셨습니다. 결혼할 때 반대하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앞으로는 며느리 바보, 손자 바보가 될 게 안 봐도 뻔한 정도였죠. 한 달 정도 몸조리를 하고 아내가 꺼낸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시댁으로 들어가고 싶어. 어머님, 아버님도 걱정이 되고 이 정도로 쉬었으면 들어가서 마저 1년 채우고 싶기도 해. 그거 진심이야? 아이, 그래도 집에 들어가면 일도 2배, 아니 3배는 많아질 텐데 당신 힘들어. 괜찮아. 이제 나한테 뭐라고 하시지도 않고 예뻐해 주시잖아.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손자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과 다시 며느리의 요리를 맛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셨는지 아이처럼 좋아하셨죠. 결정이 나자 우린 일단 살고 있는 집을 비워두고 간단하게 짐만 챙겨서 들어갔습니다. 확실히 저희가 살던 집에 비해서 크다는 생각이 확 들더군요. 그전에는 계속 살아서 몰랐는데 아이 방도 저희 방과는 좀 떨어져 있어서 걱정이 되었죠. 처음에는 방을 옮길까 싶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요즘에 다들 하나씩은 쓴다는 홈 CCTV를 설치하게 되었죠. 솔직히 전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회사에 강아지를 키우는 직원이 추천해줬어요. 그렇게 하면 회사에 가서도 아이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달콤한 말에 바로 샀죠. 실제로 정말 간편하게 휴대폰으로 아이 방을 볼 수 있었는데 신기하게 음성도 들리고 야간에 불이 꺼져도 잘 보이는 겁니다. 와, 세상 좋아졌다. 진작에 사둘걸. 속으로 아쉬워하며 아침 회의가 끝나고 휴대폰으로 확인을 했죠. 아내가 있더군요. 아내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데 전화를 해서 지금 뭐 하는지 알고 있다면서 놀라게 해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웃고 있었죠. 아내는 똥이나 쑥이나 강한 발음이 많은 재미있는 유아용 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이제 겨우 2달 정도 된 아이에게 무슨 책인가 싶었지만 저도 모르게 아내의 그 목소리가 좋아서 함께 들었습니다. 근데 아내의 표정이 조금 바뀌더니 아이를 품에 안아들고는 아가야, 크면 꼭 엄마 대신 복수해줘야 한다. 너도 아빠처럼 번듯하게 자라서, 아니, 이보다 2배, 3배는 더 잘 자라서 엄마가 시집살이 하며 당한 수모 다 갚아줘야 해. 알겠니? 얼른 자라라. 솔직히 처음에는 귀엽게 받아들였죠. 그런데 그 표정은 장난이 아니었기에 어쩐지 찜찜한 느낌이 가시지 않더라고요. 물론 초반에는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고 아내에게 모진 말도 했고 서운한 거 감추지 않고 모두 드러낸 부모님이긴 했지만 지금은 달라졌으니까 말입니다. 이제 와서 복수? 갓난 아이에게 저런 말을 할 정도로 상처를 받았나? 어떤 식으로든 이해해보려 했어요. 혹시 제가 출근한 사이에 부모님과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하지만 도통 이유를 확신할 수가 없었고 이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너무 어린 아이에게 저런 분노를 표출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이 제 아내를 저 몰래 구박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아내는 말이 없는 편이기도 했고 부모님과 있었던 일을 저에게 한 번도 털어놓은 적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혼자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을 가능성. 전 그래서 가족들도 모르게 홈 CCTV를 부엌에 달았죠. 그리고 일주일이 넘게 지켜보면서 부모님이 아내에게 특별히 괴팍하게 구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내는 요리하고 어머니는 맛보고 아버지에게 아내가 녹즙을 타주고 먹기 싫다는 걸 끝까지라도 먹게 했다는 정도랄까요? 그게 전부였죠. 이전에는 없던 신랑이었습니다. 이전에 아버지는 아내의 건강 녹즙을 늘 기분 좋게 드셨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았죠.
혹시 그게 기분이 나빴을까요? 하지만 실제로 아내의 요리는 여전히 좀 기괴했어요. 아니, 이전보다 맛이 끔찍한 것도 있었습니다. 전 그 이유를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었죠. 바로 아내가 늘 말하던 천연 조미료였습니다. 그걸 넣기 전에 어머니가 맛을 보면 괜찮다고 하는데 아내는 요리가 끝날 쯤에 그 조미료를 넣더군요. 그게 정확히 뭔지 홈 CCTV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서 꺼내는지는 확인이 되죠. 그래서 전 정말 무심결에 대체 뭐가 재료이기에 맛이 이렇게 되는 거지? 하며 부엌 가장 안쪽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뭔가 물 같은 재료였고 라벨도 없고 아무 표시도 없는 빈 병에 들어있더군요. 제가 뚜껑을 열고 무의식적으로 냄새를 맡는 동시에 전 싱크대로 달려가 모두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손이 벌벌 떨리더군요. 아무리 다시 확인해도 병 안에 들어있는 조미료의 정체는 바로 오줌이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오래된 오줌이었죠. 머릿속이 새하얗게 질린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맛이 변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떠올렸어요. 부모님 그리고 제 반찬까지도 모두. 이것이 포함되어 식탁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힘이 들었습니다. 다시금 먹은 모든 걸 개어내고 있는데 아내가 걱정스럽게 오더군요. 전 그대로 아내를 밖으로 끌고 나갔죠. 당신 미쳤어? 사실대로 말해. 왜 그랬어? 다짜고짜 무슨 말이야. 당신이야말로 왜 그래? 요리에 이제까지 뭘 넣은 거야? 말해. 똑바로 말해. 정말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당신까지 나 힘들게 하려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뭐냐고! 전 오줌이 든 병을 흔들며 아내의 가슴 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정말로 뭔지 모르겠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하고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아보더군요. 그리고 인상을 찌푸리는데 얼마나 소름이 돋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 아내가 몇 번이고 그걸 요리에 넣는 모습을 봤는데 모르는 척하니까 더 끔찍했죠. 아내는 이게 뭐야? 뭐 오줌 그런 거야? 근데 요리라니 무슨 소리야? 하면서 코를 비틀어 막았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녹화된 영상을 보여줬죠. 그리고 나 이미 다 알고 있어. 끝까지 정말. 당신 정말 미쳤구나.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어떻게 음식에 이런 끔찍한 짓을 할 수가 있어? 어?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당황하나 싶더니 이내 한쪽 입꼬리를 슬쩍 올리며 내가 뭘? 이게 뭐 어때서? 하고 오히려 어이없다는 반응이더군요. 전 거의 눈이 돌아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이유가 대체 왜 그런 거야? 이유? 그렇게 세상 깨끗한 척 다 하더니 잘 받아먹는 걸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웃기지 않아? 침도 섞이기 싫다. 나더러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다며 그렇게 타박을 하던 사람들이 침을 뱉어도 오줌을 넣어도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는 모양이 말이야. 솔직히 나 이 정도로는 분이 안 풀려. 그동안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처음에는 그랬지. 그래도 나중에는 잘해주셨잖아. 외제차 사주고 유세 떨고 그깟 돈 좀 주면서 잘난 척하는 거? 그게 당신 기준에서는 잘해준 거구나. 유세? 말 다 했어? 언제 우리 부모님이 유세를 떨었어? 그건 내가 판단해. 그리고 내가 내 아이를 잃은 것도 다 당신 부모 때문이야. 그 잘나시고 고귀한 양반들 뒤치다꺼리 하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그리고 이 말만은 안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그때 사주신 보약 그거 먹고부터 배가 아팠어. 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보약? 보약 때문에 아이를 잃었다고? 그리고 부모님이 집에서 쉬라고 했는데 당신이 요리를 하겠다고 그랬잖아. 아이 가졌을 때 아니야? 쉬라고 한다고 쉬면 또 그걸로 눈치 줄 텐데 내가 어떻게 쉬어? 당신 그거 피해망상이야. 내가 이 영상 하나만 받겠어? 부모님 두 분 다 너한테 잘해주려고 했어. 그리고 아무리 네가 싫다고 해도 보약 같은 걸로 장난치실 분들도 아니야. 그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거야? 나도 아니야. 전 어쩔 수 없이
아내의 오해를 풀기 위해 어머니가 준 보약을 지은 한의원까지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분 효과까지도 모두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죠. 실제로 임신했을 때 산모와 아이에게 좋은 보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걸 다 들은 후에도 약을 바꿔치기 했을 거라고 주장하더군요. 막막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였죠. 그래 다 좋아. 당신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오해를 했고 그래 다 좋아. 근데 나까지 왜 먹인 거야? 당신 주장대로라면 나한테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야 당신도 한통 속이잖아. 그때 내가 식탁에 반찬통 통째로 올려둔 날 당신 어머니한테 가서 내 잘못이라고 이야기했지. 반대로 나한테는 어른이니까 습관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고 박쥐 새끼도 아니고 고작 그게 이유라고? 야 그야 중재를 한 거니까 그게 진심이겠어? 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데? 그리고 우리 아버지 당신이 소개해준 일자리 때문에 디스크 수술하셨고 내 동생은 그 공장에서 만난 어떤 거지 같은 년이랑 결혼했어. 당신 때문에 알아? 그래서 그랬어. 겸사겸사 어머니가 그렇게 아들 가진 유세를 하는데 내 아들이 내 오줌이나 먹고 살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전 정말로 꿈에도 몰랐어요. 더구나 이런 말은 시댁으로 들어가겠다며 고집을 피운 이유도 부모님이 자신의 오줌을 먹는 걸 보려는 목적이었다는 말이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저도 내가 그 정도로 당신한테 피해를 주고 끔찍했으면 차라리 이혼을 하자고 하지 그랬어. 라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그랬더니 아내는 그건 싫다고 하더군요. 그럼 병원이라도 가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것조차 거부하더군요. 자기를 정신병자로 내몰아서 아이를 뺏으려고 한다며 오히려 저를 매도했죠. 어떻게 병원에 보내야 할지 오랜 시간 고민했어요. 차마 부모님에게는 털어놓을 수 없어서 아내에게 요리를 일절하지 못하게 하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내가 녹즙을 또 타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님은 앉아서 녹즙이 만들어지길 기다리고 계셨죠. 전 순간적으로 화가 났고 그걸 빼앗아서 아내에게 당신이 먹어봐 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아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걸 벌컥벌컥 마시더군요. 놀란 부모님은 저에게 아침부터 소리를 지른다고 저를 혼내셨죠. 아내는 빈 컵을 싱크대에 담그고는 다시 다른 잔에 녹즙을 담더라고요. 전 혼이 나가면서도 그 모습을 보고 있었죠. 그리고 보았습니다. 아내가 컵 안에 가래침을 뱉는 모습을요. 이성의 끈이라는 게 뚝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죠. 전 부모님을 옆으로 밀고 아내에게 달려가 뺨을 때렸습니다. 놀란 아내가 눈물을 터뜨렸고 어머니는 제 등을 힘껏 때리고는 달려가서 아내를 안아줬죠. 전 그런 아내에게 우리 이혼하자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글을 쓰는 현재까지도 이혼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부모님에게 이혼의 원인을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충격이 큰데 썩은 오줌을 먹었다는 사실을 부모님이 되도록 모른 상태로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는 천하의 죽일 놈, 몹쓸 놈이 되었죠. 아내에게 손찌검하는 몹쓸 아들들 보기 싫다는 어머니는 들어 누우셨고 이혼하면 재산을 절대 주지 않겠다고 아버지도 가담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상관없어요. 이혼은 반드시 할 거니까 말입니다. 제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알게 된 아내도 병원에 다니겠다,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젠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침이었고 나중에는 오줌, 그러다가 오줌을 썩혀서 만든 요리를 내주었으니 그 다음은 똥, 독약, 뭐가 될까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매일 무언가를 먹을 때 마음을 졸이며 먹어야 한다는 건 더더욱 싫고요. 더구나
제 아이도 매일 복수를 해달라고 속삭이는 엄마 품에서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런 결심을 하고 아내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아마 아내는 복수의 계획을 아침마다 새로 고침하겠죠. 솔직히 아내가 무섭습니다. 도대체 그녀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나고 들까 의문이 들기도 하죠. 어쨌든 저는 이혼 준비에 필요한 모든 증거물을 모아서 오늘 변호사를 찾아갈 생각입니다. 전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을 생각도 없지만 줄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병원 치료를 조건으로 걸고 생활비는 지원해 줄 생각이죠. 아내의 고집으로는 협의 이혼은 불가능할 테니 아마도 제가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득 지금에 와서 드는 생각이지만 아내와 이혼을 하면 아내도 다시 나아질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드네요. 식탁 위에 반찬통을 전부 꺼내서 가족들과 침을 섞어가며 먹게 되면 조금은 괜찮아지겠죠. 이제 와서 아내가 틀리고 내가 맞다 이런 말도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원망하거나 싫은 감정도 없어요. 그저 아내가 여기서보다는 좀 더 나아지고 행복하길 바랄 뿐입니다. 제 길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해요. 지금까지 옛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